자, 변명문 우편 발송 조력자 체포 이런 제목입니다. 일단 제목에서 어떤 내용인지 뭐 대략 큰 개요는 아실 것 같은데요. 일단 화면 좀 보시죠. 오늘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재명 습격 방조 혐의로 70대 남성 긴급 체포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른바 이 피의자가 남기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남기는 말. 변명문이라고 뭐 통하는데 이 남기는 말 우편 발송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어제 충남 아산에서 체포가 된 건데 경찰 관계자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수신자와 발송 여부는 공개 못한다. 그러니까 발송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건데 그럼 발송을 했는가? 그럼 어디로 보내려고 했는가? 또는 보냈는가? 이거는 공개 못한다. 그리고 조력자는 지금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 정도까지만 지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좀 더 시간이 걸리겠죠. 자, 이런 가운데요. 오늘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질의응답이 나왔는데 오늘 경찰청장이 관련 답을 물론 이 체포 소식이 전해진 뒤입니다. 그러나 오늘 오전 그리고 체포는 어제잖아요. 경찰청장은 보고를 받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서는 당시 부산청에서 본인은 단독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 나갈 예정이다. 이게 공식 저희 브리핑한 내용입니다. 지금 공범, 배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팀에서 어느 부분보다 중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주시면 그때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된 가장 최신 뉴스가 이거거든요. 뭔가 조력자라고 알려진 그리고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이 체포됐다는 거. 정혁진 변호사. 지금 이 피의자와 오늘 체포된 70대 남성의 진술이 뭐 갈리고 있다, 엇갈리고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공범 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고 조사 중이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고 있는데 일단 변명문, 이른바 남기는 걸 우편 발송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경찰이 적용한 게, 체포하면서 적용한 게 살인미수 방조 혐의인데 이거는 범행을 할 것을 알았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공범은 두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공동정범, 그럼 뭐 정범이나 마찬가지고 교사범하고 방조범을 다 공범이라고 하는데 방조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느냐? 범죄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방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조에 대한 행위가 있어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의 범죄 행위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고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방조 행위라고 하면은 뭐 돈을 갖다 빌려준다든지 뭐 망을 봐준다든지 그런 행위가 전형적인 의미의 방조 행위인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은 결의를 강화하는 정신적 방조도 방조에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긴급 체포된 아산에서 긴급 체포된 사람은 어떻게 한 것이냐면은 내가 변명문을 갖다가 작성했는데 그거를 발송해 달라. 어디에 발송한지는 경찰이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그걸 발송해 주겠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런 범죄 행위를 하는 거에 있어서 정신적으로 도와주는 의지가 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은 정신적 방조가 돼서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은 난 뭔지 모르고 그냥 나한테 우편물을 갖다가 주면서 이거 주면서 이런 거 한 장 주면서 이걸 어디다 좀 붙여달라. 그래서 나는 그냥 내용도 안 보고 그냥 붙여줬을 뿐이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김모 씨 57년 김모 씨가 이런 행동을 갖다가 해서 나도 깜짝 놀랐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뭐 방조일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그 변명문에 담긴 내용을 알았는가 몰랐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까? 그런 것도 중요한데 변명문이 뭐 한 8페이지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뭐 장황하게 그다음에 정치인에 대해서 비난하는 글을 쓸 수는 있잖아요. 그거 뭐 그냥 글만 쓰고 앞으로 좀 똑바로 하시오. 뭐 당신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이다. 이런 식의 글을 썼다고 해가지고 이 글을 쓴 사람이 진짜로 칼로 습격을 갖다가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게 방조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가장 정확한 인포메이션 정보는
경찰이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경찰이 오늘 살인 미수 방조 혐의를 적용한 부분은 뭔가 경찰이 좀 들여다 본 겁니까? 이건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방조에 해당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 행위를 강화시키는 뭔가가 있었다라고 본 것 같은데 예. 그게 뭔지는 아직 밝히고 있지 않으니까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신데요. 근데요, 이 체포된 이 70대 남성이요. 약속을 한 게 이 변명문 우편 발송에 대해서 약속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지금 어디로 보내려고 한 거? 아직 경찰이요. 실제 보냈는지, 보냈다면 어딘지, 아니면 아직 안 보낸 건지, 뭐 이런 걸 아직 밝히지 않고 있어 모르지만 일단 가정을 하면 보내려고 했다라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보내려고 한 걸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보수 언론 매체 같은데 보내려고 하지 않았을까. 예, 뭐 경우에 따라서 뭐 조선일보사나 동아일보사 이런 쪽에서 왜 그런, 그러니까 이 문제도 이분이 단순한 어떤 방조가 아니라 긴급 체포까지 하게 된 경우에는 이분이 아산을 떠나면서 내가 지금 현재 울산이나 부산에 가서 이런 일을 저지르면 그때 그런 변명문을 당신이 붙여달라 이런 얘기까지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참고인 조사의 수순보다는 좀 더 강한 긴급 체포를 하게 되지 않았겠냐 추론해 보는 겁니다. 예. 만약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고 며칠 뒤에 이거 우편 하나 붙여주세요 했으면 저렇게 아무리 지금 이 사건이 위중하다 하더라도 그분에게 긴급 체포라는 것까지 했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 뭐 그런 것을 뭐 추론해 볼 수 있다면 이미 이분이 이 아산을 떠날 때 이분이 무슨 일을 할지를 알고서 있었고 내가 그 우편물은 반드시 내가 보내줄게 정도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체포까지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았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보면은 그런다면 단순히 이것이 뭐 변명문이라면 사실은 뭐 권익위원회 다른데 무슨 그 국가기관보다는 언론 매체에서 내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과거에 우리가 뭐 활빈당 같은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마치 의적인 것처럼 그렇게 활동한 그런 행태인데 뭐 그런 정도의 어떤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어떤 긴급 체포까지 이루게 되지 않았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요, 이 피의자 지금 구속된 피의자가 본인이 이제 범행 전에 그 변명문 남기는 길을 이미 작성했다 그러죠. 본인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알려지기는 이 실세 남성에게 이걸 좀 발송해달라 부탁을 했다 이걸로 알려지는 건데 본인이 직접 발송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미리 발송해서 예를 들어서 등기 우편 등으로 날짜를 지정해서 며칠 뒤에 도착하게 해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왜 굳이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했을까요? 그것은 아마 이분이 성격이 꼼꼼하다고 봐야 되겠죠. 본인이 함부를 갖고 있었고 혹시 그것이 말하자면 압수되거나 사라질 경우에 이런 대비책을 만들어놨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보면은 본인이 그런 것을 소지하고 있었던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을 어쨌든 세상에 공개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공개되지 않거나 말하자면 그것이 없어져 버린다거나 본인의 뜻과 다르게 됐을 경우에 내가 왜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다오 그런 어떤 대비책이 아니었겠냐 생각이 들고 이 70대는 처음에 생각할 때 이것이 그 정도의 위중한 일이었겠냐 그냥 편지 하나 보내주는 것인데 그런데 굉장히 지금 당황하고 있지 않았을까. 일단 본인은 어떤 부인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네, 그러니까 당황했기 때문에 갑자기 자기한테 뭐 잡으러 오고 뭐 그러니까 그걸 뭐 순간적으로는 부인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는 상태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체포가 된 거는 어제입니다. 어제 충남에서 체포가 됐고요. 알려진 건 오늘 알려진 거죠. 오늘 오후에 이게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조금 시차가 있었습니다. 이게 좀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은 파악이 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사 중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사안이 오늘 국회 상임위가 여러 곳 열렸는데 그 상임위 한 곳에서 이게 정치적 약간 쟁점처럼 비춰지는데 뭐냐면 피의자의 당적 공개 여부입니다. 최근에 경찰이 여러 정당의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면서 당적 그 기록 명단 좀 확인하겠습니다 해서 확인하고 갔거든요. 근데 경찰에서는 당적 여부는 공개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 이걸 가지고 지금 야당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 뭐 이게 좀 벌어졌는데 우선 오늘 국회에서 벌어졌던 첫 번째 모습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적 공개합니까 안 합니까?
일단 현재까지는 관련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그게요. 의하면 사실은 공개가 저희 마음대로 임의로 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렇지 판단하고 않습니다. 있습니다. 네. 다 공개가 돼 왔고 이게 거의 사문화된 조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국민의 네. 알 권리 차원에서 예. 이제는 이 공개 안 하면 안 되는 수준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다음 준비된 목소리는 여야의 목소리인데요. 입장이 좀 다르고요. 내용의 결이 좀 다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제 법 집행 기관에서는 결정적일 때는 그 법의 규정을 따라야 됩니다. 이것도 정당법 24조에 보게 되면은 이거 사실을 공표했을 경우에 처벌 규정이 있잖아요. 네. 실형적인 처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관행이란 그런 의미로 쉽게 발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야 된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8쪽짜리 변명문도 당적도 공개되어야 합니다. 범인의 당적은 공개할 수 없다면서 차량을 태워준 사람이 이재명 지지자라는 점은 왜 또 공개해야 하는지 이 점도 의문이 많이 듭니다. 범행 동기, 공범 여부, 범인의 이동 동선, 살해 계획, 행위 등에 대해서 주변 지인 관계 등 의문점에 대해서 오리무중입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듯이 축소 은폐하려는 자가 있다면 공범임을 자인하는 셈이 된다는 점을 자, 전용기 네.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신데요. 사실은 이게 정당법인가요? 정당법에 이게 수사를 하는 관계자가 그걸 들여다본 당적 같은 걸 들어봤을 때 이걸 공개하면 안 된다고 규정돼 있는데 민주당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하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는 겁니까? 본인들이 명분을 잡아서 공개하지 못하는 부분만 안 하고 있고 예. 실제로 민주당을 뭐 공격하기 위한 뭐 공격하는 것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민주당을 향한 내용들만 다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전에 정책론 의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범인 당적 공개는 못한다. 법이 예. 그렇다라고 하면서 태워준 사람, 차량을 태워준 사람이 이재명 대표 지지자라는 것은 왜 말하느냐. 그러니까 수사 내용들을 결국에는 다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예. 주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쏙 빼고 나서 모든 것이 오리무중이다라고 예. 답변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좀 당적을 공개하는 것이 국민적 의혹을 예. 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사실 지금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를 실제로 살해할 목적을 가지고 며칠 동안 대표의 동선을 따라다녔다는 걸 아닙니까? 그렇게 됐으면은 범행의 동기가 무엇인지, 예.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는지를 밝히려면 예. 실제로 뭐 보수 정당의 당원인지, 예. 그리고 보수 정당이 얼마나 오랫동안 당적을 유지하고 있었는지는 사실 중요한 범행 동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밝히고 가는 것이 사람들의 이해를 돕는 데에는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여러 정당에 대해서 경찰이 들여다봤잖아요. 근데 민주당도 사실은 대상이 돼서 민주당의 당적도 경찰이 확인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정도 요구를 할 정도면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당적 여부는 민주당 스스로 밝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밝히기보다는 예. 경찰에 이미 모든 내용들을 제공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경찰이 짜여진 일정에 따라서 이미 확인을 다 마친 상태면 예. 양쪽을 똑같이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김용판 의원님 말씀하신 거 보면은 어떻게든 축소하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정당법 이야기하시면서 당적 예. 발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양쪽에서 어떠한 의혹도 나올 수 없게끔 경찰이 밝히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것입니다. 민주당만 뭔가를 공식적으로 설명하게 되면 민주당 쪽 관련된 것만 공개가 되니 다 공개를 해라. 이게 민주당의 입장입니까? 그렇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정치적 테러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살해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계획적으로 예. 이재명 대표만을 공격하기 위해서 가까이 가는 연습도 몇 번 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형시 상황이 아닌 정치적인 상황이 첨가됐기 때문에 예. 해당 부분에서는 한치 의혹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 다 털고 가야 된다라는 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에 발언에서 잠시 언급됐던 정당법 내용 좀 화면 좀 보겠습니다. 현행법 규정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네요. 화면에 보시죠. 정당법 제24조 사항인데요. 범죄 수사를 위한 당원 명부 조사에 관여한 공무원은 당적 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경찰은 이 법 조항을 인용해서 그래서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입장이건데요. 김철현 경희대 특임 교수님, 이건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혹시
야당에서 계속 이렇게 공개를 주장하는 이유는 또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그래서 뭐 정당법상에 그 임의적으로 공개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렇게 제촉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기소가 되게 되면 재판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저 내용들이 밝혀지게 될 텐데 저는 민주당의 이 최고위원들까지 나서서 저렇게 하는 배경에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 이번에 형사 피의자의 어떤 배우가 있지 않느냐. 근데 그 배우가 있다는 것들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인데 예. 두 가지죠. 하나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 형기에 피습됐지만 다행히 수술 잘 끝나고 쾌유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 대표의 그 사건을 복귀해 보면 그 과정에 헬기 우리 그 소방 헬기를 탄 특혜 논란이 있거든요. 두 번째는 지역 의료계의 어떤 그걸 무시하지 않았냐 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부산대 병원에서 서울대 병원으로 전원하는 과정 이걸 가지고 논란이 약간 있다. 그렇습니다. 예. 원래 이 대표 형기 필습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분명히 규정을 했지만 이 사건에 대한 상황을 이제 정확하게 복귀하게 되면 두 가지가 지금 남아 있거든요. 특혜 논란과 지역 의료계 무시. 그런데 이 부분들을 결국은 조금 물타기 하기 위한 그런 조금 내용들이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이 당적 공개 중에 만약에 국민의힘 소속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 전가라든가 어떤 책임 공방을 해나갈 수도 있고 만약에 민주당 당적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반대하는 어떤 비명계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물타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결국은 상대방을 향한 증오, 혐오, 편가르기 이런 것들이 원인이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민주당에서 그 언저리의 어떤 정오나 혐오의 정치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이 굉장히 안타깝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예상치도 못한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이게 정치권으로 넘어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약간의 공방의 대상이 지금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오늘 국회에서 지금 이런 질의응답들이 나오는 과정 지금도 아마 진행 중일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말씀드린 거는 오늘 이 조력자로 알려진 한 남성이 체포됐다는 부분 그리고 당적 공개 여부에 대해서 지금 뭔가 약간 대립 전선이 형성됐다는 부분까지 알려드렸는데 방금 말씀하신 게 있죠. 이른바 병원, 전원 부분, 이송 부분 이게 또 논란처럼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오늘 소아청소년과 의사회죠. 뭔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쪽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하고요. 두 번째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헬기가 한 대밖에 없는데 그 헬기를 이재명 대표가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그 시간대에 부산 지역에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에서 오늘 고발이 이루어졌는데 정혁식 변호사, 고발건은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일단은 이거를 봐야 되는데요. 우리나라에 헬기가 많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헬기를 운영하는 주체가 몇 군데가 있는데 이른바 닥터 헬기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을 하는데 전국에 7대밖에 없어요. 부산대병원에는 있지도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119 응급 헬기인데 이건 우리나라에 29대 있거든요. 이른바 이제 소방 헬기를 말하는 거죠. 119 구급 헬기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소방청에서 운영하는 구급 헬기가 우리나라에 딱 29대 있는데 이게 부산에는 딱 2대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2대 중에 한 대가 저렇게 이송됐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나라 헬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국무총리 훈령으로 범부처 응급의료 헬기 공동 운영 규정이 있거든요. 공동으로 헬기는 이렇게 운영하라는 그런 규정인데 거기에 보면 출동의 기준이 있어요. 근데 환자 상태가 어때야 되느냐? 지극히 위태로운 상태. 진짜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거의 굉장히 큰 위험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관통상, 총 맞아가지고 관통상 있거나 그다음에 뼈가 골절이 돼야 되는데 작은 뼈 말고요. 긴 뼈라고 돼 있어요. 긴 뼈 골절이 2개 이상, 척추 손상, 사지마비, 그다음에 절단상인데 뭐 팔이나 다리가 이게 끊어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손가락, 발가락은 제외예요. 그거는 안 되고 진짜로 아주 뭐 신체의 중요한 부위가 절단됐을 때 그다음에 골반이 골절되거나 두개골이 골절되는데 두개골이 개방성 골절됐을 때 이런 경우에만 헬기를 탈 수 있다라고. 한마디로 말하면은 정말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 이런 순간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여태까지 1년에 이 많은 그 환자들이 발생을 하는데 1년에 3만 5천 명의 응급 환자들이 발생하거든요. 그중에서 헬기로 이송되는 경우는 785건밖에 없었어요. 2022년도에 재작년에 작년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그런데 헬기로 이송된 785명 중에 이재명 대표 정도의 그 상해를 가지고 헬기가 그 동원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 이거를 지금 현상을 제일 잘 아는 지금 저 응급 의사들이 저렇게 들고 일어나는 게 저런 경우에 헬기가 그 이송된 적은 한 번도 없고 더군다나 헬기가 필요한 거는 어떤 경우이냐. 이재명 대표가 가덕도에서 그 공격 당했잖아요. 비슷당했잖아요. 그다음에 부산대 병원까지는 헬기를 갖다가 썼잖아요.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산대 병원에서 서울대 병원까지 헬기로 이송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느냐. 부산대 병원이 그 정도로 능력이 없는 그런 병원이었느냐. 오히려 부산대 병원이 이런 그 응급 환자에 대한 임상 경험은 서울대 병원이 한 200 몇십 명이면 부산대 병원은 1600명이거든요. 왜냐하면 부산 근처에 부울경에 공장들이 많잖아요. 울산에 얼마나 큰 공단이 있습니까? 창원에 얼마나 큰 공단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거제도에 조선소 많잖아요. 그런 데에서 일하시다가 다치는 그러한 근로자들이 있기 때문에 부산대 병원에 그런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임상 경험은 오히려 서울대 병원보다도 압도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대 병원에서 서울대 병원으로 전원한 것도 이상한데 전원의 방법으로 일반 구급차도 아니고 헬기를 썼다. 그런데 그 헬기가 부산에 2대밖에 없는데 이 그 응급한 환자가 만약에 발생했을 때 천만다행으로 응급 환자가 그 당시에 부산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발생했으면 어땠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갖다 이런 걸 전제로 해가지고 지금 형사적으로도 의사들은 문제를 삼겠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한 그 중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용기 의원님, 각 지역의 지역 의사회가 이제 비판 성명을 좀 내고 있는 상황. 그리고 아까 봤지만 소아청소년과 의사회에서는 이제 고발까지 한 상황. 이거 좀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이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목에 칼을 맞고 생사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서울대병원에서 수술 준비가 끝났다고 부산대와 서울대가 협의가 돼서 급하게 이송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부산에서 이미 지혈된 목 부위를 열어보면 거기서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거기서 수술을 해야겠죠. 근데 이미 지혈이 완료가 되었고 이제는 한 번 열면 덮을 수도 없는 상황까지 직면해 있으면 의료체계에 맞춰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어찌 지역 의료계를 무시하는 처사로 보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치, 검찰만 있는 줄 알았는데요. 의사도 정치화되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사실 의사들을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오늘 저렇게 고발까지 하는 행위들을 봤을 때는 정치 의사들이 존재하는구나.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그 의료 인력 을 추원하는 문제 그 부분도 결국에는 정치 의사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의사들의 성명 발표에 대해서 약간 다른 판단이 들어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수술 세치기라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수술 세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서 정말로 조금만 1cm만 더 들어갔으면 그 자리에서 사망할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수술 세치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저것은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를 비하해보려고 노력하는 정치 의사에 지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건 지금 말씀하는데 의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 입장 내주셨는데 이거는 민주당 소속이신 전용기 의원의 어떤 판단 입장이셨고요.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의사회 관계자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분들의 목소리를 전해오시면요. 그 부분은 또 따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요.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반발하는 목소리가 내고 있어요. 민주당에서는요. 그 목소리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업무를 방해했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죠? 헬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건가요? 저희들은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부산대와 서울대가 협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자, 김용주 전 의원님. 근데요, 문제는 부산대 병원에서 서울대 병원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헬기 이송 문제를 차치하고요. 부산대 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은 게 아니고 서울대 병원으로 응급만 하고 서울대 병원 수술을 받았잖아요. 이걸 가지고 지금 뭐 언론에 보도되거나 정치권 안팎에서 이거 부산 민심이 조금 화가 난 거 아니냐, 섭섭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그 부분은? 뭐 저는 섭섭해할 수 있죠. 그러나 어쨌든 환자나 환자 가족 입장에서는 조금 빨리 자기 집 근처에서 예. 수술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평정성을 잃었을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좀 그 정청래 의원 같은 분의 발언이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잘하는 병원 뭐 그 예, 말씀이신가요? 그런 부분이 실제로 외상 전문의들은 오히려 서울대병원보다 부산대병원이 더 낫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인력도 많고. 외상센터가 잘 갖춰진 예, 곳이라고. 그러니까 현장을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시고 또 실제로 그런 자존감 그리고 그동안에 민주당이 해왔던 지방 의료 체제의 강화라고 하는 것과 배치되는 또 그게 다시 또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쉬움이 있는 선택을 한 거죠,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건 그렇지만 저는 그것을 뭐 비판할 수 있다. 자기 정책과 다른 결정을 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예. 지금 이제 소아청소년 뭐 의사회처럼 이것을 업무 방해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또 하나의 월권일 수 있다고 봅니다. 최종적으로 가족들이 뭐 어느 병원에서 해야 될 것까지도 정해주는 대로 무조건 따라야 되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다만 헬기를 타는 데 있어서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저렇게 고발을 하게 될 때에는 예.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적인 했을 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우리나라 서열 순위 8위라고 봐요. 혹은 여러 가지 프로토콜상으로 뭐 아까 우리 정혁진 변호사가 여러 가지 이런 위중한 사건 기타 예외 조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을 때는 결국에 애매한 소방청 헬기 조종사 그 사람들만 말하자면 그 문제가 되는 괜히 또 조사받고 난데없이 또 소방청이나 이런 또 공무원들만 네. 결과적으로는 너 해야 되는데 왜 예스냐 이렇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전혀 엉뚱한 어떤 파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예. 실제적으로 이게 피격 사건이고 예. 또 그런 어떤 최종적으로는 뭐 양쪽 부산대 서울대 합의하에 이루어졌지만 가족들과 본인의 의사라고 하는 것도 존중할 필요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서 일정 정도 비판의 수준으로 마무리를 지어야지 그것을 그 고발 사태까지 가는 것은 저는 과했다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대병원으로 간 이유 중에 이제 약간 뒤늦게 이제 설명되는 게 거주지 인근 병원으로 가는 게 아무래도 부산 쪽이 좀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좀 멀기 때문에 거주지 인근이니까 서울대병원으로 선택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설명들이 이제 정치권 안팎에 나왔는데 근데 이재명 대표 거주지면 일단 국회의원 지역구는 인천 아닙니까? 그럼 인천 쪽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든가 아니면 원래는 경기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 이산 수원에서 하셨고 원래 거주지는 성남 분당이었잖아요. 그럼 그쪽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던가 이런 방법은 없었는가라는 또 얘기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었겠죠.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좀 비상한 상태였고 예. 아마 이제 비서실장이 천준호 비서실장이다 보니까 천준호 비서실장이 원래 박은순 시장 때 비서실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서울시와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빨리 먼저 떠오르는 게 서울대였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까지 왜 인천을 안 갔느냐까지 얘기하는 건 좀 무리수가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매번 밝혀왔던 게 서울대하고 부산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됐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진행된 대로 이야기가 됐던 것이지 마치 이재명 대표가 특혜를 입었다 이렇게 볼 수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의사분들한테도 제가 굉장히 강력한 비판을 했던 것인데 많은 일선에서 굉장히 노력해 주시는 그런 의사분들, 지역에서 노력해 주시는 분들을 비판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고 저렇게 일부러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은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 것에는 제가 비판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용기 전 의원께서 약간 이 뭔가 논평을 통해서 이제 비판을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첨언을 좀 해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생각지도 못한 약간 논란으로 비춰졌어요. 사실 굉장히 정치 테러이고 비극적인 사건인데 갑자기 다른 데로 갈래가 약간 나가서 정치권에서 약간 공방 논란처럼 비춰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부산 민심이 제가 아까 김명주 전원께 혹시 부산 민심이 약간 좀 민주당으로서는 조금 신경 쓰이고 뭐 그런 거 아니냐는 질문을 드렸는데 글쎄요. 그래서 그럴까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런 상황에서 오는 10일 부산을 간다 그러거든요. 여기 화면 좀 보세요.
한동훈 1박 2일 부산 방문. 당일 일정도 아니고요. 하룻밤을 자고 오는 일정이에요, 이거요. 12일에 경남 창원, 경남 도당 신년인사회, 그리고 부산 청년 간담회,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현장 비대위. 보통 지금까지 한동훈 비대위원장 다른 지역은 당일로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근데 부산은 하룻밤 자요. 요것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일단 이와 관련해서요. 이거 얘기 좀 해볼 텐데 오늘 강원도를 방문했거든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모습 좀 확인해 보죠. 도당위원장, 원성동 국회의원, 한기호 뵙기 바랍니다. 선민우사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냥 인연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족하죠. 저희 아버지는 춘천 소양로에서 사시면서 춘고를 다니셨습니다. 어머니는 역시 춘여고를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군생활 3년을 모두 강릉에 있는 18전투비행단에서 했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강원도의 힘이 되겠습니다. 김철영 교수님, 일단 방금 본 오늘 강원 방문이었거든요. 근데 보면은 앞서서 대전도 갔고 대구도 갔고 광주도 갔고 그랬어요. 근데 강원, 그리고 저번에는 지난주에는 수도권도 갔는데 사실 가는 곳마다 그쪽 지역과의 인연을 강조해요. 그리고 오늘도 역시 강원도는 뭐 어머님, 아버님, 뭐 고향 같은 곳. 근데 이게 사실은 저런 분위기에 말을 하는 거는 이른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표현대로 이게 정치권 사투리에 가까운 건데 그 사이에 약간 적응을 한 겁니까? 배운 겁니까? 예, 뭐 저게 뭐 여의도 문법의 ABC죠. 예. 가장 이제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에게 또 우리 시민들에게 다가갈 때 가장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게 인연이 어떤 있습니다. 지연, 학연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고향 얘기를 꺼냈어요. 부모님들의 고향 얘기를.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런 어떤 동질감, 어떤 지연, 학연 등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어떤 여의도 문화, 어떤 우리 한국식 정치 문화에 지금 자연스럽게 이제 젖어드는 게 아닌가. 강원도에서 제가 군복무됐습니다까지 나왔어요 지금. 그래 아무래도 그렇게 여러 가지 인연을 얘기하면 저기 참석하신 분들이나 뭐 춘천 시민들, 강원도민들이 다 가깝게 느껴지게 이렇게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또 하나 질문, 아까 먼저 처음에 지르려고 했던 질문. 10일부터 1박 2일로 하룻밤 자는 부산 일정을 잡았습니다 지금. 근데 일단 하룻밤을 잡은 일정은 많이 잡은 거잖아요. 이틀을 잡은 건데 최근에 부산 상황이 민주당에 약간 좀 묘해지고 민감해진 상황에서 부산을 간 건데 이거 좀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이거 잡은 건데 또 왜 거기다 연결 짓습니까?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뭐 이 정치적으로 야당 대표 흉기 피습까지 당했는데 예. 그 부분을 뭐 정치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느냐, 활용하려고 하느냐 이런 것들은 조금 너무 확대 해석한 것 같고요. 예. 단지 한동훈 위원장 이런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있기 때문에 내려갔을 때 주의해야 될 게 딱 하나 있는 게 첫째는 지역 의료 관계자들 면담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저 행사장에 갔을 때 그 지역 의료계 폄하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일체 발언이 나와서는 안 되죠. 근데 기자들이 아무래도 질문을 좀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그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파장을 날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부산의 어떤 지역 의료계에서 또는 부산이 조금 뭐 핫바지까지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부산 의료가 폄하되면서 부산 핫바지, 그러니까 부산이 뭐 핫바지 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지역적으로 활용하려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한동훈식 정치답게 그냥 국민 통합의 정치의 모습 그런 거는 좀 쳐다보지 말고 새 정치의 어떤 꿈과 비전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맞지 지금 당장 어떤 그런 것들을 지역의 어떤 감정적인 그런 것들을 활용한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혀 그런 뭐 이 정치적인 그런 거 활용은 전혀 하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하룻밤 자고 오는 거는 보통 그렇습니까? 좀 이례적입니까? 보통 그런 것들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경남, 부산 투어를 함께 돌게 되면 아무래도 강행군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루 정도를 주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부산과 또 나머지 지역도 돌아야 되니까 부산 옆에 지역도 그렇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10일 일정인데요. 이게 어떻거나 저쩌거나 주목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까지 좀 다뤄봤고요.